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대 대표님께서 우리 각동기 박사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운동 진영에서 참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카이스트 박사 출신으로 이렇게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그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든든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젊은 후배입니다. 지금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로 있고 어디 사회연구소죠? 연구소 선임연구원. 네. 예. 우리 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곽동기 박사님을 모시고 세월호 진실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는 물론 특별법은 이제 우리 마음에 차진 않지만, 욕심에 차진 않지만, 일단 타결 국면에 들어갔는데,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우리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설픈 법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건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노력하고 싸우고 해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희생자들이 억울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리한테 요구되는 게 진실 규명입니다. 그래 진실 규명하는 작업에 우리 곽동기 박사랑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도 투쟁할 것을 결의를 다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곽동기 박사님을 여러분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려서요. 좀 양해해 주시고 말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 이름이, 경력이, 제 신라대 교수는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곽동기를 검색을 하다 보면 신라대 교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아니고요. 영문과를 전공하는 사람 같습니다. 예, 저는 강의는 지금은 서울과학기술대로 바뀌었죠. 서울산업대학교에서 2007년도에 강단에 선 적은 있고요. 근데 지금은 강의를 하거나 교수직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먼저 좀 정정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이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의 이 이름을 세월호 특별법이 다시 제정돼야 되는 이유라고 써봤습니다. 10월 31일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이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어떻게 결론 날지는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그대로 사실상의 여야에 이것이 합의인가 야합인가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로 좀 그런 부족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왜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특별법, 그것은 뭐냐면 전면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사에 있어서 조사 기간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의 대상에 대해서 성역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리고 세월호의 침몰 사고에 어떠한 문제점,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어떠한 부족점이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제가 5가지 부분들을 좀 먼저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침몰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후에 구조에서의 미비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침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배가 급격하게 기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세월호 선수갑판에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가 떨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검찰에서는요. 그러면서 컨테이너가 떨어지면서 세월호가 확 뒤집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부분이고, 세 번째는 세월호
사건 그리고 구조 과정에서 있었던 세월호 선 내에서 어떤 의혹들이 있겠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당시에 세월호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 본엄 리처드라고 하는 미국의 이 상륙 강습함이 왔습니다. 그 대략 배수량이 4만 톤짜리고 상당히 큰 배거든요. 근데 이 본엄 리처드함이 아무런 것을 별로 한 게 없이 약 20km에서 30km 바깥,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지점에서 20km에서 30km 바깥 지점에 대한 해역을 수색을 하다가 그냥 갔어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 세월호 사건과 어떠한 연관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에 세월호 항적 기록 이렇게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변침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들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다들 보셨다시피 세월호 침몰 과정에 대한 이러한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죠. 이거 제가 또 따오다 보니까 이 자료가 채널A의 자료를 따오게 됐는데요. 예. 그 실제로 8시 48분 37초를 기점으로 해서 원래는 이 급격하게 변침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에 급격하게 꺾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붉은색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 붉은색 포인트 과정에서는 세월호 항적 기록을 나타내는 AIS라고 하는 그 일종의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장비의 신호가 꺼져버려요. 이때. 예. 여기서 바로 꺼져버리거든요. 신호가 계속 꺼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사람들이 세월호를 얘기할 때 여기서 이까지 나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갑자기 꺾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됐는데 차후에 이것을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데이터를 복구를 했다는 겁니다. 복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이 이제 붉은색 커브로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구간에서 19초 만에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포인터가 있었네요. 아주 그냥 예. 이 구간에서 19초 동안에 45도가 회전하는 매우 급격한 회전을 보였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좀 이후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룰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세월호가 정부 측의 발표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눈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듯이 그죠? 그냥 갑자기 우회전을 해버리게 되면 차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세월호도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세월호라고 하는 배는 이제 전체의 길이가 약 140m에 이르게 되고 이 높이만 하더라도 대략 이것이 한 30m가 넘어가는 거죠. 헐스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세월호가 바다 위에 진수했을 때 세월호가 잠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 깊이만 하더라도 이게 6.25m가량이 잠기게 돼요. 6.25m면은 대략적으로 어떻습니까? 아파트 2층에서 3층 정도의 깊이가 이제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항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상태에서 상당히 물가에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배가 물속에 잠기는 이것이 실제로 배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지 않겠습니까? 물과의 마찰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호도 최고 속도가 시속 40km 수준이죠. 일반적인 시속 120km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밟아대는 자동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런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월호 같은 배가 갑자기 넘어지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런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천천히 운항하는 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넘어가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세월호와 관련된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을 다른 여객선들의 이제 선의 속도, 회전 속도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 세유다로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세월호만큼 큰 배는 아닌데, 이게 대략 한 톤수가 4,000톤 가량 나가는 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당 1.8도 정도까지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다는 부분은 조타를 할 때 전체 조타기를 최대로 이제
우현으로 최대로 꺾을 때 전체 45도까지 꺾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꺾었을 때, 최대로 꺾었을 때 배가 1초당 1.8도 정도의 그러한 이제 속도로 오른쪽으로 돌아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일본의 아리아케오, 이것은 세월호와 유사하게 대략적으로 한 7,000톤 가량 되는 배인데, 이 배는 최대로 꺾었을 때 1초에 1.3도 정도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는 사고 과정에서 보면 19초 만에 49도가 회전을 했다고 하니까 초당 2.6도가 돌아간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유사한 규모의 아리아케오와 비교했을 때 아리아케오보다 2배 이상 빨리 오른쪽으로 돌아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렇다면 조타수는 대체 어떻게 운전을 하였는가? 법정 과정에서 조타수의 증언을 보면 이렇게 되죠. 세월호는 배가 큰 배이기 때문에 혼자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전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이제 항해사라고 하고, 항해사의 명령 지시에 따라 가지고 조타수가 그것을 명령 복창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항을 하게 되겠죠. 3등 항해사 박한결 씨가 5도 변침을 이야기했습니다. 5도 변침은 전체 최대 조타가 45도니까 전체 최대에 대해서 9분의 1 정도 약간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소각도 변침이라고 했다고 하죠. 5도 변침을 했는데 5도 변침을 해도 세월호가 의도했던 만큼 그렇게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한 번 더 5도 변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조타수는 뭐라 그랬냐면 좀 더 돌렸다. 그래서 15도를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5도는 전체 조타를 할 때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죠. 왜냐면은 최대로 돌리는 거는 45도까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돌리면 이제 여기에 초당 1.3도, 1.8도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세월호는 최대로 돌리지도 않고 15도 정도만 돌렸는데 어떻게 초당 2.6도가 돌아 나가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운전에 이게 설명이 되냐?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냐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획가닥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쿵 하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겠냐? 라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뭐가 외부적으로 어떤 작용이 있었으면 확 돌아가는 게 또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 세월호가 자체적으로 운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핸들을 3분의 1만 꺾어 가지고 최대로 꺾는 것보다 배가 더 뒤집게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느냐? 이래서 사람들이 납득을 잘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날씨, 기상 상태가 악화되었나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시에 기상 상태는 매우 양호했다고 하고 있고요. 시야도 대략 5.5km 정도의 시야, 파도 높이도 0.5m에 불과했다. 상당히 잔잔한 바다였고 날씨도 상당히 맑았고 이 가시거리도 매우 높게 확보되어 있다는 이러한 부분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날씨 때문에 내지는 파도에 의해 가지고 배가 뒤집어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3등 항해사가 이 박형걸 씨 변호사가 법정 질문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해역은 협수로로 물살이 빠르고 반대편에서 배 한 척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번복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가 헛것 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야무야 돼버리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왔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세월호를 처음으로 구조하러 출동했던 둘라이스 유조선이죠. 문예시 선장이 가시거리가 5.5km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5.5km 바깥까지도 충분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구조라 그랬는데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선박이 충돌할 상황까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선박이 이게 물속에서 올라온 거 아니냐? 예? 그러한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는 그러한 이제 배경이 됐던 것이죠. 물속에서 선박이 올라오니까 미처 못 피하고 박은 거지. 날씨도 맑은 과정에서 아침에 잘 보이는데 왜 선박이 박았겠냐? 그때까지 뭐 했겠냐? 이제 이런 논란으로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거는 JTBC가 심상정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방송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시 사고 수역의 레이더 영상을 공개를 했었죠.
이 레이더 영상 과정을 보면 여기 이 빨간색 포인트가 이것이 세월호입니다. 이것이 세월호고, 근데 세월호가 요거는 이제 녹색 부분은 그 잔상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잔상을 보여주는 부분은 이 선박의 속도와 선박의 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레이더 상에서, 그러니까 레이더를 보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저는 잔상을 일부러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세월호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J자 형태로 커브로 돌아 나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약 200m 지점으로 확인이 되죠. 왜냐하면 전체 세월호 길이가 140m이기 때문에 200m 남동쪽 부분에서 뭔가 크기가 대략적으로 보면 물론 이것이 또 레졸루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레이더 영상이 실제 포인트를 얼마나 반영하는가 여기에 대한 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수십 메타에서 100m 정도에 이르는 어떠한 물체가 이제 포착이 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JTBC 언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세월호로부터 떨어져 나온 컨테이너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논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컨테이너일 수 있겠는가? 왜냐면은 세월호의 컨테이너는 총 45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15개, 한 층에 15개씩 3층으로 총 이제 45개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는데, 이 45개의 컨테이너가 물론 세월호가 이 침몰을 하니까 컨테이너가 쏟아져 내렸겠죠. 근데 이 쏟아져 내린 컨테이너가 어떻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스팟으로 딱 모여가지고 한 점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게 사라져요. 점이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45개의 컨테이너가 한꺼번에 한 무더기로 쭉 모여 있다가 동시에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상당히 이거 뭐냐 이거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튿날 뉴스타파에서 이제 인터뷰 보도할 때 그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스텔스 군함이거나 잠수함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언급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의혹 지점 중에 검찰은 쾅 하는 소리가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소리라고 했는데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가 쏟아지는데 과연 쾅이라는 소리가 날까 하는 부분이죠.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세월호는 이와 같은 이제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검찰의 이야기는 많은 승객들이 쿵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초기에는 전부 다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암초 충돌이 원인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다 언론 보도가 나갔죠. 근데 그러다가 해경에서 해당 수역에는 암초가 없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암초가 아니고 조타인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고, 그런데 그러면 쿵소리는 뭐냐? 수많은 생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쿵소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검찰이 제시한 거는 그거는 컨테이너가 떨어지면서 컨테이너가 갑판과 충돌하는 소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먼저 세월호의 과정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세월호가 실질적인 화물 규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세월호가 상당히 많은 과적과 과실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화물을 2배 이상 실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평형수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실제 총 중량을 보면 화물 규정을 벗어나지 않죠.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세월호 외관에서 봤을 때 흘수선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변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래에 세월호의 바닥에 존재하는 평형수를 빼버리고 위에다가 화물을 실었으니까 아랫돌 빼가지고 위에다가 괜 격이 되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무게중심 상승분을 계산을 했을 때 대략 1.5m 정도가 상승을 하게 돼요. 세월호의 화물 고박 관련에 대한 부분인데, 화물도 여기 보시면 이 철심으로 이렇게 원래 이 라싱 바라고 해가지고 이제 철제 빔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세월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은 이러한 이제 고박 기준은 어떤 선박을 기준으로 하냐면 원양에 나가는 선박들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미국 가는 배라든지 아니면 유럽 가는 태평양을 횡단하는 그런 배들의 경우에
먼 바다로 나가면 파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상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장거리 운항을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이제 비바람을 뚫고 지나가야 될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선박의 화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런 나싱바 같은 부분이 이제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세월호는 연안을 출항하는 여객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물론 청해진 해운이 상당히 이것은 이제 편법 운항이었고 그리고 이제 자본의 이윤에 눈이 먼 그러한 이제 법 체계를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이긴 했습니다만 이 고박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에는 이 규정 자체가 원양 선박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연안을 운항하는 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정입니다. 왜냐면은 날씨가 안 좋으면 출항은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태풍이 불면 출항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항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가는 어떠한 화물선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 화물선이 가는 와중에 적어도 뭐 한 달에 걸리지 두 달에 걸리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는 와중에 갑자기 비바람이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경우는 그 배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비바람과 태풍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같은 부분은 연안을 운항하는 인천에서 제주 코스로 왕복하는 배이기 때문에 운항 시간도 12시간 가량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으면 출항을 안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러한 화물 규정을 세월호 선박들이 이것을 이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종의 역설적인 부분인 것이죠. 이걸 하지 않은 부분이 과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월호는 총 139회 운항을 했습니다. 139회 운항을 했는데 지금까지 세월호에서 화물 사고가 난 경우가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40번 가량을 서울 제주로 왕복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세월호 내에 화물의 승용차가 어디 뭐 미끄러졌다든가 승용차가 미끄러지면 어떻습니까? 세월호 내에서는 100대가 넘는 차량이 거기 실려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차가 움직여가지고 차가 어떻게 뭐 사이드 미러가 나가든지 그렇게 스크래치가 나게 되면 그 차주와의 마찰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찾아봤는데 세월호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뭐냐면 지난 140여 회의 운항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소한 화물 사고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쩌다가 4월 16일에 단 한 번에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그 과정에서 이 당시에 생존자분 중에 구조되는 당시에 한 분이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쾅 할 때부터 잡고 늘어져 있었어요. 와당탕 하니까 배가 완전히 수장되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45개의 컨테이너가 쓰러지면 그것이 와당탕 하는 소리가 나지 어떻게 쿵 하는 소리가 나겠냐. 쿵 하는 소리가 났다는 부분은 뭔가 하나가 떨어지던가 큰 게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테이너가 40개가 떨어지는데 그게 쿵 하는 소리가 나겠나. 와당탕 내지는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가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많은 승객들이 이야기했던 그 쿵 소리가 무엇인가. 애초에 언론에서는 쿵 소리로 봤을 때 암초 추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그 쿵 소리가 실제로 컨테이너와의 충돌이겠는가.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세월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세월호 바닥에 이러한 스크래치 자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세월호는 파란색으로 도색이 돼야 되는데 하얀색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도 한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월호가 4월 16일에 사고 나기 이전에 2월 달에 선박 안전검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안전검사도 이제 졸속 검사였다고 이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선박 안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월호가 전체 선체 도색을 새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인트가 이게 이제 계속 운항하던 배의 페인트라기보다는 그 2월 달에 선체 도색을 새로 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벗겨지는 부분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침몰 전부터 세월호의 AIS 신호가
계속적으로 끊겼던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세월호 AIS가 끊겼던 지점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세월호의 한 생존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진술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약 한 세월호에 탑승해가지고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세월호가 이제 기우뚱하면서 거기 있는 쓰레기통이며 캔 같은 것들이 와당탕 쏟아져가지고 본인이 깜짝 놀랐다. 이런 이제 진술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것은 이제 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인데 세월호 출항하기 전에 선원들이 이 선장에게 출항을 안 하면 어떻겠냐고 이제 애걸복걸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세월호에서 건져낸 노트북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문건이 발견이 됐었죠. 이거는 한글 HWP 파일로 컴퓨터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복구해가지고 프린트한 내용이 되죠. 그런데 이 국정원 지적사항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과연 이제 이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수많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지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적한 거는 요 중에 몇 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국정원이 또 나름대로 논리가 그들이 대테러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러 위험이 있는 대형 화물선은 우리의 관리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중에 테러와 관련된 몇 가지만 우리가 이제 의견을 준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제 세월호 내에서 발견되게 되었는가? 그러면 국정원은 여기에 대한 밝혀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안을 가지고는 국가정보원을 수사 대상으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특별법 법안을 보면 침몰 사고의 결정적 원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 입장에서 과태료 1,000만 원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서 진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과태료 1,000만 원을 내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가 뭐냐면 세월호 사고의 결정적 증거가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인데 그러면 국정원에게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의심이 되느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법리 공방을 하면 되겠죠. 이를테면 이제 국정원이 우리는 갈 필요 없다 해서 안 갔을 때 검사가 이것을 보호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국정원은 뭐 세월호 한 게 없다. 이 법정에서 엉뚱한 논란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정보원을 과연 이제 수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겠는가? 지금의 특별법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러한 이제 법안의 내용이죠. 그런 면에서 국정원 부문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세월호에는 배 안에 총 64개의 CCTV가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그 복도와 어디 주요 포인트 식당 이런 부분마다 CCTV가 있겠죠. 근데 64개의 CCTV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족분들이 세월호 침몰했을 때 침몰 과정을 알기 위해서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CCTV를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CCTV 영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분석을 맡겼는데 침몰 전에 CCTV가 전부 다 꺼져버리죠.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쭉 이 운항하는 과정에 사고 이전 시각에 세월호 이제 선내의 모습들인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것이 사고가 나기 15분 전에 CCTV 전원이 나가버립니다. CCTV 전원이 나가버리고, 그리고 CCTV의 저장 매체의 전원도 나가버리죠. 근데 이것이 또 시간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정을 해보게 되면 사고가 나기 한 3분 전에 CCTV가 먼저 꺼집니다.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라는 망발을 해가지고 언론에서 여론상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세상에 세월호가 교통사고라면 어떻게 사고 나기 3분 전에 CCTV가 꺼지는 교통사고가 있냔 말이죠. 그런 건 어떻습니까? CCTV가 무슨 사고 예약 기능이 있습니까?
사고 나기 전이면 오히려 CCTV가 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CCTV가 꺼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끈 거 아니냐, 이거죠. 예. 누군가가 끈 거 아니냐. 누군가가 끄고 3분 뒤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검찰은 이것을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고, 뭐 저절로 뭐 꺼졌나 보죠. 이게 끝이에요, 그냥. 예. 이런 면에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당시에 보넘 리처드라고 하는 이 주한미군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태평양 사령부 소속 배가 되는데, 보넘 리처드함이 이제 세월호 침몰을 하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한 11시경에 인근에, 세월호 인근에 도착을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보넘 리처드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냥 볼 때, 세월호 구조에 나섰던 해경 1, 2, 3정하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죠? 이게 지금 배수량이 이 4만 톤이 되면 세월호의 대략 7배에 달하는 배가 됩니다. 실제로 거의 항공모함에 준하는 급이고, 여기 헬기와 비행기들까지도 이제 같이 탑재를 하고 있죠. 내부의 도크에는 상륙증들이 있습니다. 보넘 리처드호에는 대략 600개 가량의 병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원래는 이것이 이 상륙 작전을 하는 배인데, 그럼 해병대를 실어 나르겠죠. 해병대를 대략 뭐 1200명 가량의 해병대를 동시에 상륙시키는 그러한 배인데,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할 거니까 내부에 응급 진료 시설들도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넘 리처드호가 바로 출발을 해가지고 세월호 인근 수역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넘 리처드는 이제 대잠 헬기, 시오크 헬기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 대잠 헬기가 당시에 이제 세월호 주변 해역 수색을 담당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보넘 리처드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여기가 그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앞바다죠. 근데 원래 보넘 리처드의 모항은 일본의 사세보항입니다. 일본의 사세보항이라서 여기 있다가 주로 이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할 때, 키리졸브 훈련이나 그럴 때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원을 하죠. 올해 3월 달에도 올해 2월 말이죠. 2월 말에도 키리졸브 훈련 때 보넘 리처드호가 이제 참여했습니다. 그 경부 앞바다에서 작전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런데 사고 당시에 보넘 리처드호가 서해상에서 작전 중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넘 리처드호는 당시에 서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런 부분들은 아무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공식적인 한국군과 내지는 미군의 군사훈련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보넘 리처드호가 당시에 주변 수역을 경계하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주변 수역은 세월호 침몰 그 지점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대략 한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 되는데, 그 지점을 수색을 하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돌아갔는지 거기서 뭘 끄집어내고 돌아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전에 천안함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천안함의 재산부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잠수부들이 가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아주 그냥 수색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천안함이 침몰한 데도 아니고 이상한데 재산부표에 있는 엉뚱한 자리를 우리는 이제 수색을 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뭐 커다란 뭐 시설이 있고 어떤 잠수부는 그런 증언도 했었고요. 그죠? 그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한 거 아닌가? 그런 논란들이 일기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보넘 리처드호도 좀 신기하게 세월호 침몰하는 그 자리를 수색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진 인근 해역을 수색을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항적 기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장치라 그랬는데, 세월호는 이제 이런 AIS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 VTS와 계속적으로 교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AIS 기록은 선체의 마지막 상황을 알려주는 일종의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AIS 기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세월호의 항적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AIS 정보가 없다고 하다가 오후에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일에는 다시 복구했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내용이 바뀌다가 급기야 4월 24일에는 정보통합전산센터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상이 발생한 거는 전체, 그러니까 이 운영 시스템이 이쪽에 이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가 되겠죠. 윈도우가 꺼졌다가 다시 복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반적인 이 항적 기록이 어떠한 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손질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우려들도 실제로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월호의 AIS 신호 부분이 상당한 논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새벽 1시경부터 세월호 AIS는 꺼지게 되는데 3시에도 꺼지고 4시, 6시 계속적으로 AIS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상황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이제 AIS가 그러면 제대로 꺼지는 게 맞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은 세월호 AIS는 여기 보시면 이게 Emergency Generator라 그래가지고 비상용 발전기가 있는데 AIS는 비상용 발전기로부터 전원을 이제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정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AIS가 꺼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러면 AIS가 꺼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끄는 거죠.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끄지 않고서는, 끄는 건 상당히 쉽다고 합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면 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신호를 발생하는데 이것을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끄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언제 끄느냐면요. 이럴 때 주로 끈다고 합니다. 뭐냐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서 뭔가를 할 때 AIS를 끈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되는데, 중국 어선들이 처음에 자기 영해에 있을 때는 AIS를 전부 다 켜고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불법 조업을 할 때는 자기 위치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이 AIS 신호는 국제 공통이기 때문에 한국의 해경들이 중국 어선들의 AIS 신호를 보고 잡으러 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 조업을 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AIS를 끄고 이제 불법 조업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서 실제로 AIS를 빈번히 끈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가 AIS가 꺼졌는데 이것이 자연히 꺼진 건가? 아니면 세월호 내에서 AIS를 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반드시 수사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저는 진도 앞바다에 레이더 영상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매도 앞바다 이 부분이 되죠. 세월호가 침몰한 영역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개의 레이더망이 여기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죠? 총 5개 레이더망이 진도 앞바다를 살피고 있는데 이 중에 세월호 침몰 지역을 보는 레이더 영상이 총 3개의 지역이 교차하게 되고, 해군도 레이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레이더망들을 동일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죠? 해군의 레이더와 함께 더불어서, 해군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용 기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반에 알리는 게 무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실제로 지난 천안함 사건 때를 보시면 그 TOD 영상이라 그래가지고 백령도 앞바다에 실제 그 적외선 탐지 영상을 실제로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침몰했을 때, 그때도 해군은 유조선 침몰과 관련된 그 레이더 자료를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이제 국가안보상의 어떤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훨씬 더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에 관련된 레이더 자료는 왜 군이 제출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제출을 해가지고 진실을 밝히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이 정말로 세월호 사건이 그야말로 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잊을만 하면 하나씩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는 이제 유병헌 회장의 시신까지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유병헌 회장이 세모그룹의 이제 전 회장이죠. 회장으로서 있으면서 상당한 재력가지 않습니까? 상당한 재력가인데 이 발견된 시신의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가방의 내용물이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첫째적으로 유병헌 회장은 술을 안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방 안에서 보헤 골드 소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보헤 골드 소주는 이게 2007년인가 그때경에 생산 중단된 소주예요.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보헤는 이제 전라도 호남 지방의 술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발견된 부분이 순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 지역에서 시골 슈퍼마켓에 보면, 이게 저의 추정입니다만, 시골 슈퍼마켓에 보면 왜 몇 년 된 재고들도 그냥 막 구석에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주나 이런 것들도. 그럼 그게 이제 슈퍼마켓 주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밖에다가 뭐 버리기도 하겠고 처분하기도 하겠는데 뭐 길을 가던 사람이 그거를 이제 주섬주섬 모으지 않았겠는가? 자기가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5년 전에 생산 중단된 소주병이 어떻게 가방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가? 지금 호남 지방에서는 전부 다 잎새주를 마시죠. 잎새주 골드가 가방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근데 잎새주 골드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슈퍼마켓 그 동네 마을 슈퍼 아저씨한테 공짜로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럼 이게 노숙자의 가방 아니냐? 그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당시에 이 검찰이 콩 20알이 발견됐다 그랬는데 이것이 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요미라고 불리는 건데 작은 감이라고 해요. 그 남부지방에서 있는 작은 감인데 그게 말라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들판에서 그 나무에서부터 고요물 직접 따가지고 몇 개를 챙겼는데 그게 말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세모그룹의 대그룹 회장님께서 그죠? 이런 이제 들판에서 이런 고요물 따가지고 가방에다가 보관하신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이 가방 안에서는 여러분 그 양념치킨 회사 중에 교촌치킨이라는 치킨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교촌치킨에 양념 소스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유병헌 뭐 나름대로 골프채 로비를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양념치킨, 양념 소스를 이제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저는 그건 아마 쓰레기통에서 뒤지다가 어디게 이제 찾아가지고 넣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요즘에 치킨을 먹어도 그 양념치킨, 양념 소스는 왜 찢어서 이제 짜야 되는데 안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주섬주섬 해가지고 여기 보헤 골드 소주랑 안주 삼아서 이렇게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노숙자분들이라고 치면. 그래서 이 시신이 정말 노숙자가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월호라는 이 사건을 볼 때 제대로 신빙성 있게 납득할 만한 이제 여지가 상당히 좀 희박한 부분들이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 아니냐.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이 좀 강하죠. 유가족들을 이제 서로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고 가족분들을 이제 떼어놓으려고 하고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을 보면 상당히 좀 집요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무엇이 되어 있냐면 청문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특이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미리 못 받기 위해 가지고 그 항목이 특이하게 삽입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결국에 이거는 이제 대통령을 막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때, 허위의 증언,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벌금을 3천만 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안 나가면 벌금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안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거짓말 하다가 3천만 원 내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가겠죠. 안 나가면은 1,0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괜히 나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해버리면 벌금을 3천만 원 내지는 징역 3년에 처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른바 권력자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조사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조사가 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족분들의 기본적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도 이까지라도 그죠? 이러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야를 특히나 이 새누리당을 이까지 끌고 온 것만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성과이고 우리 국민들이 계셨기에 이까지라도 끌고 온 거 아니냐. 요게 이제 가족분들의 좀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감사를 표시하셨는데 당연히 이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상당히 많이 미흡하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동참을 좀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세월호 문제를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아마 다가오는 월요일이 되면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 과정이 되고 되면 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또 아마 또 나오게 될 것인데 반드시 이 부분의 진실을 가려서 정권이 그죠? 좀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부리는 이러한 폐단을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과연 저는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제 이 대한민국 사회의 아킬레스가 전부 다 이 세월호에 다 묶여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좀 반드시 밝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같이 한번 밝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의문점으로 생각하는 많은 문제점분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니까 더 이게 헷갈리고 과연 그럼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는지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해법은 없겠는지 우리 곽 박사한테 질문도 좀 해주시고 더 토론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겠어요? 마이크가 그 뒤에까지 안 갑니다. 아니면 크게 얘기하시든지. 잠시만요. 제일 긴 거야. 일본도 관계돼 있고 저쪽 앉아서 하실래요? 네오콘도 관계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마치 황우석 사태처럼 그 정도 큰 그런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많은 이 전쟁을 일으키려던 세력들이 관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민족 이 세력과 이제 그런 전쟁을 일으키려던 친일파와 일본 아베 극우 세력과 그 다음에 네오콘 세력 이런 세력과의 싸움인데 과연 어떻게 이걸 풀어낼 것인가? 이게 진실은 솔직히 우물안 개구리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큰 세력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 내년까지 해서 그 해법을 찾아야 돼요. 세력에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황우석 사태도 아무 말 못하고 지금 4년 지났고, 지금도 법정으로 하면 한 4년 있다가 이게 이제 뭐 흐지부지 돼서 결론이 이제 법정에서 내린데, 부정선거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세력이나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도 그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좀 약간 그런 성향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새누리당이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공격을 못하고 이제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이 거대한 이 권력,
세계 권력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친일파 권력, 소수 권력 이런 이 세력과의 그다음에 우리 민중 세력과의 싸움인데 120년 전에는 갑오혁명 때는 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을 이제 해법을 조금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작게 생각하면은 이제는 이제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인터넷에서. 근데 이제 200일 넘었으니까 이제 크게 생각해서 올해는 진짜 이 강의는 이제 좋아요. 아주 시원스럽게 하시고 했는데 카이스트 정도 되면은 이제 더 큰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 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해법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이 좀 크게 봐서 어떻게 좀 이 해법을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민분들이 저는 지금의 해법의 열쇠라고 보고요. 왜냐면 지금의 202를 세월호 202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730 재보선이 있었죠. 730 재보선의 과정을 보면 지금의 전국이 과연 이게 여야의 대립으로 이루어지는 전국인가 했을 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야권은 사실상 이제 어떠한 정치적인 자생력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러면 육사지방선거라든지 그래도 이러한 정도의 싸움을 하면서 새누리당에게 압박을 가했던 사람들을 보면 국민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인가?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예전부터 진보운동이나 시민운동에 몸을 담으시면서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오시던 분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단식을 하셨던 김용호 님만 하더라도 그냥 이른바 금속노조 조합에 가입되신 지 얼마도 안 되신 일반 이제 노조원 그냥 가입되신 분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인 일종의 반정부 투쟁을 사실상 지금까지 주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광화문 농성에 청와대 농성까지 벌려 나가셨는데 이것은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이 의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고 이 세월호 같은 국면은 증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수많은 국민들을 모아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하나의 두리로 모아서 제가 듣기로는 현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4.16 약속 지킴이라는 이 전체적으로 이제 모임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국민들의 연원을 모아서 이것을 박근혜 정부와의 하나의 투쟁으로 그렇게 상승시켜내자. 이 과정에 유가족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안을 내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을 묶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의 단결을 실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지름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전해주셨고 어느 한 부분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충분히 제시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달고 있는 이 배지요. 이 세월호 이 배지는 역시 심상정 의원이 인공위성 영상에서 적출해가지고 손석희가 뉴스 채널에서 15번 채널에서 이 세월호 배지를 만들어주는 이 영상을 똑같이 배가 급격하게 돌아서 가는 모습을 개사에게 방영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세월호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 안전대책을 얘기하는
많은 이 국민대책위나 또는 주변에 이렇게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민들 앞에서. 세월호 떠서는 안 되는 배가 이 사고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안전성이 점검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을 했다. 사람을 싣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규제 완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큰 배가 급격하게 우리의 이 세월호의 마크를 만들어주기까지에는 뭐 잠수함이든 뭐든 간에 잠수함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조작된 영상인지 모르겠지만은 밑에 잠수함이 보이는 물체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상은 지금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견해는 저 세월호가 앞으로 100년 더 다닐 수 있습니다. 왜 못 다닙니까? 뺑기 치라고 보강하면 다닐 수 있는 거죠. 이 세월호 배가 잘못 구조 또는 컨테이너를 자동차를 많이 실어서 침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충돌을 주었기 때문에 침몰을 했다. 그러면 충돌 물체가 뭐냐고 하는 것이 이 온 국민들이 또는 세월호에 참사하는 대책위원들이 5시면은 그 민주노 촉심 3층에서 세월호 대책위 대표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저기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전장 얘기해야 될 일이 이야기가 뭔지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유가족들 너무 울고 댕깁니다. 이 대한민국이 있고 4.19 정신이 있고 5.18 정신이 있고 6.29 정신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정말 단식을 하면서 거리에서 울고 다녀야 됩니까? 우리가 국민이 정말 성숙하게 깨어나서 다시 한번 가족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조를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의견과 지지를 좀 모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국제사법재판소도 뭐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적인 진실을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일부 민간 진영에 그들이 보기에는 코리아라고 하는 제3의 국가에서 일부 민간 진영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내용이 사우스 코리아 당국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을 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들이 그 국제사법재판소도 과연 이것을 진실에 입각해서 밝혀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약간 좀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는 정권을 교체해서, 그죠? 정권을 교체해서 여기서 그냥 아예 새롭게 전면적으로 다 파버리는 게, 그러면 천안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줄줄이 터져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다 엎어버리는 게 가장 좀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 강연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을 비춰보는 입장이
많이 다를 줄 압니다. 그 입장 중에서 가령 울리 백이 말하는 위험 사회를 전제로 해서 위험 사회가 만들어낸 사건이다. 또는 한병철 씨가 말한 대로 피로 사회가 누적돼 가지고 나타난 것이다. 또 들레주 교수가 말한 것처럼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이 야합해 가지고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 오는 모순 속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세월호를 바라볼 것이냐 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다르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말씀 못 드려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모종의 세력에 의한 기획설이다. 이것은 짜여진 각본이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새누리당이 되겠죠. 교통사고다.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사고일 뿐이다.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는 둘 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저는 한국 사회의 모순점, 아주 이 부패한 관료 사회가 그대로 직시된다고 보는데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만약에 이 세월호가 모종의 세력에 의해서 짜여진 각본이라면 왜 그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호가 교통사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기획설에 대한 공격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안 맞지 않느냐 여기에서.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획설이 되려면 하나도 막힘없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논리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썩어빠진 한국 사회에서 그런 기획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원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압수수색을 한다 그래도 그것도 제대로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누구를 뭐 잡아오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못 잡잖아요. 막 전부 다 막 질질 새고 이러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좀 이제 표상이 되는데 실제로 저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뭔가 이것은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또 우연히 일어난 요소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세월호 사건의 지금의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사건에는 우연적 요소도 있고 필연적 요소도 있고 이것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것이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 사건의 우연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그냥 사고다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이제 안심시키는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건의 필연적 요소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고립을 시키겠죠. 저는 흑백 논리를 벗어나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일종의 잘못된 어떠한 이제 목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세월호를 만들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기관을 턴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모가 밝혀지진 못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 불러가지고 압수수색한다고 세월호의 진실이 전부 다 밝혀지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들이 모든 걸 다 100%를 다 관장하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국방부가 있을 것이고 청와대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 분들이 원하시는 전방위적인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그 필연적 요소와 우연적 요소가 함께 배합돼서 일어난 사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새누리당이 어떠한 정치적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존재하는 양면성이 있는 사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인양하러 보면 그 안에 있는 저 죽은 사람들을 다 건질 수 있는데 굳이 한 사람씩 건지는 이유가 뭐이며 꽝 해서 그게 전 배가 쓰러졌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 침에 의해서 쓰러진 건지 꽝 소리가 난 건지 아니면 딴 물체가 와서 받아서 그런지 인양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인양을 하고서 굳이 왜 저렇게 한 사람씩 건지는 이유를 내 모르겠고 도대체 그걸 말이죠. 그 인양하려고 전부 다 뭐가 왔었는데도 그걸 다 보내버리고 돈을 줘가면 다 보내버리고서 또 이번에 법을 만드는데도 말이죠.
생존자 그 가족들이 말이죠. 또 무슨 투표를 했는데 뭐 5대4로 뭐 지게 돼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무슨 그 의문이 좀 투성해요. 그게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인양 관련한 부분은 처음부터 이제 많이 제기가 됐던 것이고 인양을 해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세월호에 이제 실종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인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실종자분들의 시신이 유실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인양을 하다 보면 물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그 내부에 있는 상당히 지금 매우 약해져 있는 그 이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요. 사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시신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일 텐데 그러면 자칫 실종자분들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양을 가족분들이 결심을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실종자분들이 인양을 허가하실 모습을 밝히신 적이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전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세월호 인양 투표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때 또 갑자기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 실종자분 한 명이 또 구조가 되셨죠. 예, 시신을 맞아요. 황지연 양이라고 생일날 이제 시신이 수습이 됐는데 그러면서 다시 인양설은 다 가라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찾아보자. 다른 분들도 시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인양을 맡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맡고 있다기보다는 그 실종자분들의 수습이 우선이다. 가족분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가족분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인양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것은 종국에는 인양을 해가지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세월호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이 정부가 개입을 했다고 보는데 일부 선체를 뜯어갔습니다. 일부 선체를 뜯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신 수습의 용이성을 위해서 창문을 뜯어내고 몇 개를 뜯어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실제로 지금의 세월호의 이 해저 선체가 과연 사고 당시의 선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이제 우리가 의문점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물속에 가라앉아 있으면 상당히 높은 수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체가 변형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양을 한다고 해서 지금씩 6개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현 시기에 인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요한 단서는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좀 뭐 이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왜 굳이 배로 갔느냐? 비행기로 가면은 훨씬 비용이 싸게 막히는데 빨리도 가고. 근데 그 배로 굳이 가게 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그런 거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거는 뭐 사실인 것 같은데요. 단원고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텔레비전에서 1박 2일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왜 연예인 강호동 씨와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이 서울 제주 오가는 이 선박을 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서울에서 제주까지 배 타고 가면서 선상을 또 느껴보고 그런 체험하는 것들이 당시 예능 프로그램에 방영이 돼서 학생들로부터 좀 이제 호응을 받았고 그래서 학생들도 우리도 한번 저렇게 가보자라고 해서 학생들의 이 투표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배로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좀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선박이 싸긴 한데 1박을 하기 때문에 선실에서 이제 1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박을 하는 비용을 생각을 하면 그것이 이제 일반 비행기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그렇게 싸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크게 이제 차이는 나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야기되고 있는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서 단원고 아이들이 참 비행기를 못 타고 배로 간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은 좀 약간 사실과는 좀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에 그 프로그램 상의 문제와 아이들의 선호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영철입니다. 강의 잘 들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알기는 이 정권이 이제 안보 정권을 이제 70년을 해먹었는데 안전이
안전을 도외시하고 정권과 자본과의 합작에 의한 그 세월호 운영 자체가 이제 결국은 그런 정권적 또 이제 경제적 이런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나타나는 게 뭐 무슨 함정이 떴다든지 또 기타 뭐 단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문을 이제 계속 야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안함 사건만 보더라도 사실 그 진실이 아직도 뭐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이미 나왔잖아요. 천안함은 분명히 한미 간의 훈련을 하다가 뭐 이스라엘 잠수정이 와서 일으킨 사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리에 가서도 천안함의 진실은 북에서 하지 않았다. 그런 말 없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학교만 결의가 되는데, 이명박이는 북에서 다 했다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결의됐다.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이 되고 지금까지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천안함 사건이나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으로 하여금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큰 뜻, 그런 그 계략적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함정 뜬 것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그건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나 지금 재판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얘기만 가지고도 그게 밝힐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가, 이득을 보는 자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지금 집권 세력이죠. 집권 세력이 직접적으로 이른바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이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약간 좀 과도한 표현일 수는 있겠는데요. 자유로워졌다기보다는 한 집 내려놨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월호 사고가 없었다면 전국은 어떻게 흘러갔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끊임없이 지난 2012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진보 진영 그리고 이제 시민 진영 일각의 분들이 더욱더 활동의 폭을 넓히셨겠죠. 적극적으로 이번 6.4 선거에는 절대 부정선거가 재현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4월 중순에 국정원의 이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이 들통나가지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 국정원장이 사과 발언을 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부정을 막자라고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여론이 일어나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러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화두를 6.4 지방선거의 일종의 선거 전술로 그들이 차용을 하게 된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분히 이것은 결과론적인 입장인 것이죠. 결과론적인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 것인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커다란 이제 실랑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6.4 지방선거도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재보선하고 나고 이제 큰 규모의 선거는 없죠. 내년에는 대규모 선거가 없습니다. 대규모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또 예산을 올리는 것이죠. 이 민생 세금을 계속 올리는 것이죠. 선거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선거가 다가오면 또 깎아주는 신용을 하겠죠. 근데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권 3년기, 집권 4년기까지, 집권 말까지 커다란 이제 그들의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여야 간의 논리로 봤을 때 커다란 이러한 이제 비난 요지, 그들의 이른바 이 태생적 한계라고 하는 선거 비리 의혹, 거기에 대해서 일견 한 짐을 좀 덜어놓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 한 가지 좀 짚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야를 좀 크게 본다면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일 관계를 봤을 때 미국이 현재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미일 삼각 공조를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것을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까지 가는 게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바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 국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군사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일본 군대가 여기 와가지고 일장기 들고 군사훈련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것도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인 말씀, 이건 결과론적인 아니고 그냥 가정이죠. 가정인데,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침몰했을 때 저는 일본 내에서 이런 요구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가서 구조를 하면, 그죠? 해상 자위대가 아이들을 구조를 해주면 이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 반자위대 감정이 일부 좀 사그라들지 않겠냐? 아니, 우리나라 해경이 어쩔 바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는데 자위대가 와가지고 다다닥 구조를 해버리면 우리 국민들에서 그러면 이제 자위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구조도 같이 해줄 것이고 앞으로 부산 앞바다에서 합동구조 훈련합시다. 도장 막 찍으면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되지 않았죠.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배가 훨씬 빨리 뒤집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본의 우익 쪽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매우 강하게 이제 조롱하고 비판했던 그런 이제 언론지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죠. 서울 지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에 대한 보도를 하다가 실제로는 이제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저는 일본 정부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커다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일본 당국에서는 그런 욕심을 좀 부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조에 동참해가지고 좀 한국인들의 이 반일 감정을 어떻게 좀 편법으로 그러면서 차후에 계속적으로 해상자위대가 한국 영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열고 싶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는 청와대에 타진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물론 이거는 우리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일본 정부도 상당히 커다란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대략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원이가 타살릴 때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월호의 침몰이 진실의 원인을 밝혀지면은 그 세력들이 비판받는 걸 두려워서 유병원이를 갖다가 죽였다는 그러한 의문점도 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유병원 검찰이 금수원을 압수수색한다고 할 때 금수원 측에서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이제 플랜카드를 걸었던 일화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유병원이 그 정관계 인사들과 매우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제 익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성김 주한 미대사까지도 유병원 회장의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같이 뭐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던데요. 그 유병원 회장이 정계에 정치권에 상당히 많은 로비의 발을 이제 뻗고 있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수원 측에서 그런 보도를 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것은 그 유병원 회장이 어떻게 해서 이제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발견된 시신의 그 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신에 대한 논란 중에 정부가 드는 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가 유병원과 동일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시신의 전반적인 사체의 시신의 정황을 봤을 때 유족들이 이것을 인정했다. 유병원 시신이 맞다고 인정했다. 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부분은 이제 유병원 회장이 시신이라고 주장되는 그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바로 그 유대균 씨가 이제 체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일단락 돼버렸단 말이죠. 너무나 이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일단락이 돼버렸는데 이건 사실 이 유족들 차원에서 가족들 차원에서 정권 측과
어떤 모종의 모의가 저는 좀 그렇게 되면 안 될 건데요, 그죠? 예. 그런 일이 있기를 참 의심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약간 조심스러운 일이긴 한데, 근데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이거는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소지품은 차치하더라도 이 턱뼈의 부분에서도 실제로 유병헌 회장의 것으로 보기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이 돼요. 이를테면은 이제 위턱에 덧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치아에 까맣게 니코틴이 침착된 흔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평소에 담배를 되게 많이 폈다는 사람의 시신으로 추정이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신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말도 신뢰가 안 가고 TV도 신문도 모든 게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그래 봤댔자 천안함이나 세월호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곽 선생님께서 여기에 있는 계시는 분들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사실이든 아니든 곽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사견을 천안함과 세월호의 그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천안함 사건과 비교했을 때 저는 이제 유사성을 말씀드리면요. 유사성은 전부 다 이제 바다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이 사고가 상당히 이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바다에서 발생한 이제 해상 내지는 이제 조난 사고가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87년 칼기 폭파 사건이 있죠.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처럼 역대로 이 집권 세력들은 그러한 재난 사고를 그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이제 칼기 사건이 그랬고요.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 않겠는가, 박근혜 정권이. 이를테면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사성을 봤을 때 이제 사고의 양상에서 전부 다 납득할 수 없는 사고 원인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북한 잠수정에 이 세계 최첨단의 버블제트 어뢰 발사로 인해 가지고 세월호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래서 천안함이 침몰했는데도 한미연합군은 당시 경기만 인근에서 이지스함 2척이 해상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북한 잠수정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북한 잠수정은 유유히 본국의 기지로 귀환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당장의 한미 해군의 작전 규범 자체가 전부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언제 북한 잠수정이 와가지고 이른바 세계적으로 최첨단을 달린다는 버블제트 어뢰를 발사해가지고 단 한 발로 선박을 부러뜨리고 가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후에 보면 한미연합 해군들의 그런 이제 대응 지침, 그러니까 북한의 버블제트 어뢰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지침이라든지 국방 예산의 증액은 없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안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운행을 하다가 이제 쓰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정부는 이 세월호 사건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시면 150명을 구속 수사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명 중에 50명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세월호 외에 일반 이제 해상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게 구속자가 5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해운 전반에 대한 구조적 비리가 4번째 항목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의 내용에 해상 전반 해상 비리 사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세월호 외의 기타입니다. 기타 구속자가 50명이에요. 3분의 1이에요.
근데 그것을 세월호 조사 결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번 세월호 수사 결과 150명을 구속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구속자는 100명도 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사건을 왠지 별로, 그러니까 구조도 저희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수사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언론적인 이제 대응 양상을 보면 상당히 좀 부풀려져 있는 뭐 그런 정황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월호 사건의 전반에 좀 정권의 정치 논리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략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상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그 사태가 날 때마다 결론은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만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아까 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정권 바뀐다는 게 이제 이 정권은 아주 그 면역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세월에 이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이 두통이나 제대로 밝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정권 바뀌는 건 국민들의 힘인데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돌려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조그맣게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이번 그 세월호 사태에도 그 어린 학생들이 배 창문을 통해서 기울어지는 배 속에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명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그런 것이 부각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사태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정권은 그쪽 지금 피해를 본 유족들이라든지 그런 일부 국민들은 자기 국민들이 아니에요. 제3자인 새정치민주당 그쪽을 통해서만 의견 수렴을 하고 이런 것은 아주 비정상적이고 이거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그건 어디서도 언론도 그렇지 않고 물론 권력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금력이 한 뭉치니까 다른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겠지만은 학계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왜 이런 것을 그 조그마한 것이지만 국민의 정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매트가 있는데도 왜 그런 것을 부각을 안 시키는지 저는 그 조그마한 의문이지만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실제로 이번 세월호 사건 과정에서 야권의 정치인들이 상당히 좀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미흡한 상당히 좀 이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유병헌 효과도 같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유병헌 예전에 TV조선이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그 골프채 리스트를 입수했다. 그러면서 유병헌 회장이 골프채를 가지고 정치권 로비를 했는데 로비자 명단을 입수했다라는 특종 보도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나중에 7월달경 되면서 검찰의 입장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런 거는 없는 걸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유병헌 회장이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한 것으로 미뤄봐서 골프채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덮어지는 과정에서 야권의 정치인들이 뭔가 좀 그죠? 예, 떳떳하지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유병헌 회장의 이 로비가 정치권을 상대로 매우 전방위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시기에 물론 그러한 이제 로비나 사적 관계가 정치인들은 원래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저녁 식사 한 끼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뿐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게 되면 상당히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야권의 정치인들이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유병헌과의 비리적 관계가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유병헌 회장과 모종의 관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권으로부터 내지는 여권으로부터
이렇게 암묵적인 그런 이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히 조성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대응을 보면 이건 계속적으로 새누리당의 안을 유가족분들에게 설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여야 합의안을 내오는 과정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깨끗하신 분들, 깨끗하고 이제 아주 양심적인 그런 의원들 내지는 정치적 입장이 명확한 그런 분들이 분명하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이 세월호 진실을 좀 밝혀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궁금한 대목들이 좀 풀어지셨을 줄 압니다. 이 정도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우리 모두 감사 마음을 담아서 감사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동 회장님 나오셔가지고요. 감사장을 전달해 주시죠.